안녕하세요. 전종철의 전격시사 진행을 맡은 전종철 기자입니다. 22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민주당과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이 175석을 얻으면서 압승을 거뒀습니다. 국민의힘은 비례정당까지 합해서 109석 안팎을 얻으며 참패해서 개헌 저지선을 지켰다는데 만족해야 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비례대표 12석 안팎을 얻을 것으로 예상돼 단숨에 제3당으로 뛰어올랐습니다. 인천 계양을에선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국민의힘 원희룡 전 장관을 꺾었고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사수 끝에 국회에 입성하게 됐습니다. 국민의힘 중진으로는 나경원, 안철수, 김태호, 권영세 의원이 승리를 거뒀고 민주당의 이른바 여전사 3인방 추미애, 전현희, 이현주 의원도 당선됐습니다. 오늘 방송에선 22대 총선 결과를 전문가들과 함께 깊이 있게 분석합니다. 4월 11일 목요일 전종철의 전격시사 출발합니다. 전종철의 전격시사는 유튜브로도 실시간 방송합니다. 문자 참여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9730, 콩 어플은 무료입니다. KBS 1라디오 채널에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명품 콘텐츠가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많이 부탁드립니다. 22대 국회의원 총선거 결과 자세한 얘기를 정치부 정재호 기자와 나눠보겠습니다. 정 기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먼저 자세한 얘기 나누기 전에 안철수 분당갑 당선자 지금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철수 당선자는 조금 이따가 연결을 하고요. 자, 먼저 지금 개표 지역구 개표는 끝난 것 같은데. 그죠? 98% 정도 마무리돼서 거의 다 끝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거의 다 끝났고요. 결과 후보들은 다 확정이 됐고요. 그럼요. 개표 결과 한번 전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네. 이번 총선 지역구 의석수는 지난 21대보다 한 석 늘어난 254석입니다. 이 중에 민주당이 161석, 국민의힘이 90석, 개혁신당이 1석, 새로운미래 1석, 진보당이 1석을 차지했습니다. 비례대표 의석을 제외한 지역구만 보면 당초 민주당은 110에서 140석 정도 예상했었고 국민의힘은 100석에서 115석 정도 예상했었는데요. 네. 워낙 경합지가 많아서 애초 전망을 할 때도 범위가 꽤 넓었고 예상이 쉽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민주당이 161석, 국민의힘이 90석을 얻은 걸 보면 이 결과만 보면 21대 총선처럼 민주당이 압승을 거뒀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비례대표 투표 지금 진행 중이죠. 네, 개표가 아직 진행 중인데요. 이게 당초 예상됐던 것처럼 지역구보다는 훨씬 시간이 더 걸리고 있습니다. 이게 이번 총선에 비례대표 후보 등록을 신청한 정당 수만 38개고 그것 때문에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투표 용지도 51.7cm로 역대 가장 길었거든요. 네네. 이렇게 길어가지고 자동으로 투표 분류해주는 분류기에 용지가 들어가질 않아서 100% 수개표로 사람들이 직접 확인하면서 개표를 진행했고요. 그래서 아직 개표는 진행 중인데 6시 기준 득표율은 국민의힘 위성정당인 국민의 미래가 37%로 가장 높았고 민주당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이 26.6%, 조국혁신당이 24%, 개혁신당이 3.6%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현재 비례대표 개표가 95% 이상 진행되고 있어서 잠시 후면 다 완료될 예정인데요. 다만 개표가 마무리되더라도 지역구 결과까지 감안해서 당선자를 추가로 계산해야 돼서 확정까지는 시간이 좀 더 걸릴 것 같습니다. 네. 개표 결과에 대한 각 당 반응 궁금하네요. 네. 예. 네. 비례대표가 아니라 반응부터 갈까요? 예. 반응부터 가시죠. 네. 일단 네, 민주당 반응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반응은 짤막하게 해주세요. 네네. 아무래도 당초 과반을 목표로 했었는데 훨씬 많은 의석을 얻게 돼가지고 네네. 특히 이제 출구조사 결과 나왔을 때 6시에 민주당은 환호성이 터졌거든요. 그렇죠, 출구조사 결과가 굉장히 좋게 나왔습니다. 예. 178석에서 196석으로 나와가지고 환호성이 터졌고요. 이재명 대표는 당시에 이제 국민 선택을 겸허한 마음으로 지켜보겠다면서 말을 아꼈는데. 알겠습니다. 자, 지금 분당갑 안철수 국민의힘 당선자 지금 전화 연결돼 있어서 그거부터 먼저 하고 갈게요. 자, 안철수 당선인님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네. 일단 출구조사 결과하고 지금 나온 최종 결과하고 조금 다르죠? 많이 다르죠. 네네네. 그래서 많이 가슴 졸이셨을 텐데 일단 당선 소감부터 말씀해 주세요. 네, 우선 저를 선택해 주신 이곳 분당 판교 주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국민들의 회초리가 얼마나 정말 아프고 센지 그걸 절감하는 그런 총선이었습니다. 네. 선거 과정에서 어떤 게 가장 힘드셨어요? 선거 과정에서 여러 가지 네거티브 공격이 있는 것은 당연하지만 제가 당선된 지 1년 반밖에 안 됐지만 4년 이상의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네. 제가 아무런 한 일이 없다는 그런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리는 거 그거 제대로 설명드리느라고 많은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말씀을 드리면 다들 이제 납득하고 이해하셨습니다. 네. 승부처 혹은 승리 요인이 뭐라고 보세요? 아무래도 지금 제일 중요한 분당의 현안이 재건축입니다. 네. 근데 재건축은 깨끗한 사람이 맡아야 하지 않습니까? 잘못하면 대장동 같은 사태가 생기면 안 된다는 마음이 이 분당 주민들 마음속에 굉장히 뿌리 있게 박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정말 깨끗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전과도 없고 군대도 갔다 오고 재산 절반 기부하고 대구 코로나 때 제 목숨 걸고 국민 생명 살리러 간 사람이니까 저는 행동으로 증명한 사람입니다. 그걸 주민들께서 알아주신 것 같습니다. 자, 22대 총선 결과 그 의미 뭐라고 보세요? 아무래도 지금 현재 정부가 하는 일 자체가 국민들 눈높이에 맞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정부가 여당이 해야 될 일은 유일하게 집행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앞으로 할 일은 여당을 공격하는 것이 야당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금 이제 민생 문제 어떻게 풀고 앞으로 미래 비전 어떻게 세워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그런 실행 계획들을 세울 것인가. 그래서 희망을 주는 것이 사실은 정부의 일인데 그쪽 일에 조금 소홀하지 않았나 싶고 그쪽 일에 열심히 하도록 저도 구성원의 한 일원으로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질문 하나 더 드릴게요. 22대 국회가 이제 개원하면 어떤 걸 가장 먼저 하실 것인지 22대 국회에선 과연 어떤 역할을 하실 것인지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우선 중요한 것이 의정 갈등입니다. 근데 저도 의사 출신이어서 저와 소통이 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의과대학 전체 비대위원장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 빨리 해결해서 사람 생명들 구하는 게 다른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급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 포함해서 그다음에 경제과학에 대한 부분도 제가 전문가니까 이런 부분들을 하나씩 헤쳐나가면서 제대로 경제 성장할 수 있는 일자리 만들 수 있는 소득을 늘릴 수 있는 그런 일들 만들어내겠습니다. 이제 요번 승리로요. 승리는 어떻게 보면 총선 지역구 하나 승리지만 그 이상의 의미를 부여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앞으로 어떤 대선 후보셨기 때문에 그런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현재로는 다른 어떤 생각도 없고 지금 현재 이 굉장히 잘 짜여진 이곳 바로 한국의 실리콘밸리 분당 테크노밸리를 대한민국의 미래를 먹여 살릴 수 있는 곳으로 이렇게 발전시키는 게 제 꿈입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비교를 해봤거든요. 제가 실리콘밸리에서 4년쯤 살았습니다. 네네. 비교해보니까 우리가 없는 게 교육기관하고 연구기관인 겁니다. 네. 그래서 그걸 유치하느라고 지난 1년 반 동안 뛰어서 성과를 냈습니다. 즉 카이스트 같은 곳도 이야기가 돼서 이제 인공지능 연구원이 오기로 했고요. 네네. 그다음에 또 키스트는 서울 홍릉에 있지만 새로운 여러 가지 퀀텀 컴퓨팅이라든지 AR이라든지 로봇 같은 연구 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곳에 분원을 세우기로 이제 실무선에서 합의를 받고 연구원도 520명 정해졌습니다. 그렇습니까? 자,
저기 안철수 당선인님 얘기는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지금 나경원 당선인 연결돼 있습니다. 서울 동작을 나경원 당선인 지금 연결해 보겠습니다. 당선인님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목소리가 많이 잠겨 계시군요. 아이고, 어제는 뭐 목소리가 안 나왔었어요. 네네. 예, 그 당선 소감 짤막하게 좀 부탁드릴게요. 뭐 이번 선거 정말 어려운 선거였고요. 저를 지켜주신 동작 주민들께 감사드리고 또 대한민국 국민들께 감사드립니다. 뭐 할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어저께 제가 화면을 보니까 오른쪽에 신랑이 있고 왼쪽에 따님이 있더라고요. 빨간 잠바 네. 입고 그 잠바 등에는 나경원 딸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혹시 이번 그 선거운동할 때 좀 따님이 도움을 주셨습니까? 예, 저희 딸이 예. 너무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요. 엄마 걱정을. 그래서 꼭 본인도 선거 운동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해서 네. 몇 번 나와서 엄마 유세도 지켜봐주고 또 직접 뭐 저희 남편하고 같이 뭐 길목에서 인사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네네. 또 우리 딸한테도 고맙죠. 그 좋은 자리였는데 계속 울음을 참는 얼굴을 제가 봤거든요. 자, 네. 이번에 그 네. 이재명 대표가 동작을에 7번 왔습니다. 네. 이번에 승부처 승리 요인 무엇이었다고 보세요? 제가 이제 정말 지난 4년 동작 주민들하고 소통 많이 하고 또 동작 주민들하고 함께 네. 그 동작 주민의 어려움 뭐 저는 사실 작은 대한민국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민심을 더 가까이 하려고 했던 그 노력들 이런 저의 진심을 알아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정치는 결국 민심에 가까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저한테 그 4년은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소중한 4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이번 전체 총선 22대 총선에 대한 평가 그 의미 뭐라고 보세요? 결국은 이번 총선은 그나마 저희 여당에게 개헌 저지선을 만들어주신 점에서 다행스럽다고는 생각하지만 저희 저희 여당부터 개혁하고 더 국민께 가까워지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스스로 더 가까이 노력을 하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질문 하나 더 드릴게요. 22대 국회 개원하면 가장 나는 이 일부터 해야겠다 하는 거 뭐 있을까요? 제가 이제 1호 법안으로 저출산 관련된 법안 이야기도 했는데요. 네. 사실 저는 이제 이번 국회가 걱정이 되는 것이 지금은 인구, 기후 뭐 이런 여러 가지 대한민국 위기 상황에서 미래를 준비해야 되는데 그 미래를 준비한다는 것이 결국 대한민국의 여러 가지 개혁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구조개혁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국회가 여야가 합의를 이루고 해야 될 일이 많은데 지금 이제 야당은 결국은 이 21대 국회가 최악의 국회라고 했는데 그거보다 더 무소불위의 권력을 쓸 것 같아요. 그러면 네. 과연 대한민국 위기를 준비할 수 있는 어떤 구조개혁을 할 수 있겠느냐 뭐 이런 걱정입니다. 어쨌든 저는 저출산이라든지 이런 인구 위기를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이 사회적인 구조개혁을 할 것이냐부터 시작해서 인구 위기의 극복과 완화에 대해서 가장 먼저 고민하고 네. 그와 관련된 활동을 좀 하고 싶습니다. 또 하나는 뭐 네. 이제는 뭐 보시다시피 정치가 국회가 일을 아무것도 못할 수 있는 상황이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여야가 좀 합의할 수 있는 정치의 틀 이런 부분을 좀 만들어 가는데 앞장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짧게 드릴게요. 본래 이제 잠룡이셨는데 좀 몸집이 더 커지는 게 아니야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뭐 아직 그런 말씀 드리기에는 이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번 선거를 통해서 민심의 준엄함을 다시 한번 많이 깨달은 계기고 제가 승리한 것은 결국 끊임없이 민심과 소통한 결과고 그래서 저는 사실
이번 선거처럼 힘든 선거 없었거든요. 네. 이재명 대표뿐만 아니라 뭐 조국 대표도 2번씩이나 나왔었고 그리고는 전국에서 소위 좌파 진영의 사람들이 다 몰려오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지하철역마다 시위를 하고 뭐 별일이 다 있었는데요. 불법적인 외부 세력들이 뭐 저희 동작을 점령하냐 제가 그러고 있었는데 네네. 사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그런 온갖 뭐 정말 거짓 선동에도 저희 나경원을 지켜주신 동작 주민들은 아마 제 진심을 알으셨던 거고 그건 아마 제가 평소에 소통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역시 대한민국 정치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민심 더 두렵게 생각하는 정치인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서울 동작을 네. 나경원 당선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자, 정 기자와 저 얘기 계속 나눌게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간밤 개표 상황 보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손에 땀을 쥐었던 그 접전이었던 지역구 어디가 있었죠? 예, 이게 당초에 여론조사에서도 오차범위 이내 접전 벌이는 지역이 너무나 많았고요. 이번 총선에. 네. 때문에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접전 벌이는 경합지가 뭐 50곳, 60곳, 70곳 이렇게 된다고도 발표했었고요. 실제로 선거 전 여론조사 결과들을 봐도 역전을 거듭하거나 아니면 정말 근소한 표차를 보이는 지역구도 적지 않았습니다. 네네. 이 때문에 뭐 당초에는 2시 정도면 지역구 후보 윤곽이 나온다고 했었는데 실제로 오늘 새벽 개표 방송을 보면은 새벽 4시가 될 때까지도 엎치락뒤치락 계속 바뀌고 하는 지역구가 많았고요. 아침 리포트 하느라고 고생했겠어요, 기자들. 네, 정말 회사 안에서는 많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네. 하남갑에서는 이제 추미애 후보가 4시가 다 돼서 네. 그 시간에 당선 판정을 받았고 송파병에서도 4시까지 당선 확정되지 않고 있다가 남인순 민주당 후보가 김근식 국민의힘 후보를 0.2%포인트 차 경쟁 벌이고 있었고요. 근데 이제 결국 남인순 후보가 승리하긴 했습니다만 중성동을에서도 4시가 돼서야 박성준 민주당 후보가 이해훈 국민의힘 후보의 0.4%포인트 차로 앞서면서 당선 유력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게 접전지 결과들을 전체적으로 보면은 예. 서울하고 수도권 접전지에서는 민주당 후보들이 선전했고 상대적으로 부산 경남 격전지에서는 국민의힘 후보들이 잘 싸웠던 것 같습니다. 네. 명령대전이라고 하죠. 개항을. 여기는 뭐 비교적 무난하게 이재명 대표가 승리를 거둔 셈이죠. 네. 관심도에 비해서는 이제 치열한 접전이 있지는 않았는데 예. 이제 애초에 여론조사에서도 한 번도 뒤진 적이 없었고 또 당초에 또 민주당세가 강한 지역이라서 이재명 대표 승리가 점쳐진 지역구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선거일 가까워지면서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원희룡 후보가 오차범위 이내까지 따라붙기도 했었거든요. 예. 근데 다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판 뒤집기는 없었고 개표가 진행되면서 이재명 후보 당선이 유력해졌고 12시 반쯤에 이재명 대표 당선 확실하다 뭐 이렇게 방송에 나오면서 예. 원희룡 후보가 개인 SNS에 개항 주민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적었습니다. 네네. 자, 우리가 또 관심을 가졌던 게 안철수 후보, 그다음에 나경원 후보의 동작을인데 그건 방금 얘기를 나눴으니까 그거는 일단 지나가고요. 또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선 서울에서도 그 접전지가 많았던 한강 벨트라고 있잖아요. 네, 한강 그렇죠. 벨트. 그 결과를 조금 정리를 해 주세요. 네. 한강벨트, 한강 변접하고 있는 지역구들을 한강벨트로 부르는데 예. 광진 갑을, 중성동 을 갑을, 용산 동작 갑을, 마포 갑을, 영등포 갑을 뭐 네네. 이렇게 해가지고 11개 지역구 정도가 한강벨트로 분류됩니다. 근데 이 한강벨트 표심을 보면 21대 총선 2022년에는 용산 한 곳을 제외한 10개 지역구에서 전부 민주당이 의석을 차지했거든요. 네. 근데 반면 2년 전 2022년 3월 대선에서는 용산, 광진, 마포, 영등포 등에서 국민의힘이 우세했고 그해 6월 지방선거에서도 성동구를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국민의힘 후보가 이겼습니다. 그만큼 이제 표심이 왔다 갔다 하는 지역이라는 건데 상대적으로 고가 아파트가 많아서 부동산 경기 등도 표심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데다가 예.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제 동작을 또 치열했고 예. 민주당 고민정 후보랑 국민의힘 오신환 후보가 붙은 광진을이나 또 민주당 박성준 후보랑 국민의힘 이해훈 후보가 붙은 중성동을 등 여론조사에서도 오차범위 이내 접전 벌이는 지역구가 많아서 예. 수도권 최대 승부처로 꼽혔던 지역입니다. 이제 개표 결과를 보면 국민의힘이 나경원 후보가 승리한 동작을, 조정훈 후보가 승리한 마포갑, 권영세 후보가 승리한 용산,
이렇게 3석을 차지했거든요. 11석 중에. 예. 전체적으로는 뭐 민주당이 우세하지만 상대적으로 21대 총선보다는 국민의힘이 더 나은 성적을 거뒀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경기 남부 반도체 벨트도 사람들이 관심 많이 가졌어요. 그 반도체 벨트 개표 결과는 어땠습니까? 네, 이제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 반도체 공장 단지가 몰려 있어서 반도체 벨트라는 이름이 붙었는데요.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상대적으로 젊은 유권자가 많은 화성을, 그러니까 동탄 지역이죠. 여기에 공을 들이면서 이 지역에서 3자 구도가 형성돼서 더욱 관심을 받았고요. 국민의힘도 정부 여당으로 반도체 관련 공약을 쏟아내고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여러 차례 지원 유세를 벌이면서 네네. 표심 공약에 힘을 쏟았었는데 이제 수원, 화성, 용인, 평택, 이천 등의 13개 지역구가 반도체 벨트로 분류되는데요. 네. 이준석 대표가 막판 뒷심을 발휘해서 지지율을 올리면서 관심을 받았던 화성을 해서는 사실 이 지역이 이제 여론조사 내내 1위는 민주당의 현대차 사장 출신 공영훈 후보였거든요. 40대 20 그랬어요. 처음에는. 네, 예, 예. 차이가 되게 많이 예, 났었죠. 예, 예. 사실은 이준석 후보가 굉장히 밀리는 지역이었는데 근데 이제 선거에 가까우면서 여론조사 결과가 굉장히 많이 따라 붙었거든요. 근데 그래도 한 번도 역전은 하지 못하고 계속 따라 붙던 지역이었는데 마지막 일주일 그 공표 금지 기간 동안에 사실 이준석 후보가 48시간 연속 유세한다고 하고 막 이러면서 예. 표심이 많이 변한 게 있었는지 결국에는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그 지역에서 화성을 해서 배지를 달게 됐습니다. 예. 또 이제 경기 수원정에서는 경기대 교수 출신 국민의힘 이수정 후보랑 한신대 교수 출신 민주당 김준혁 후보가 붙었는데 아, 이것도 엄청난 승부였어요. 이 지역은 사실은 이제 이 후보는 대통령 대팍갑 발언 옹호 발언으로 예, 예. 또 김 후보는 이대상 성상납 발언 막말로 그런 막말들로 각기 논란을 빚어서 곤욕을 치르기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론조사에서는 사전 여론조사에서는 김준혁 후보가 굉장히 여유 있게 앞서는 모습이었거든요. 근데 확실히 좀 그런 김준혁 후보 막말 논란이 영향이 있었던 건지 굉장히 어제 본 개표에서는 치열한 접전을 벌이다가 그리고 거의 이수정 교수가 앞서갔어요. 네, 계속. 초반에는 많이 예, 예. 앞서갔죠. 마지막에 이제 역전이 됐죠. 네. 예, 예. 거의 한 2~3%포인트 차로 김준혁 후보가 승리를 거뒀습니다. 네. 또 용인갑도 관심을 받았던 게 이제 윤석열 사단 막내로 꼽히는 검찰 출신 이원모 국민의힘 네네. 후보랑 부산 경찰청장 출신 이상식 민주당 후보가 붙어가지고 검경대별로 관심을 모았는데 거기서는 이상식 후보가 승리했습니다. 이제 결과적으로 반도체 벨트는 13개 지역구 중에 11개 지역구를 민주당이 챙기면서 압도적 우위를 점했고요. 네. 국민의힘은 경기 이천에서만 송석준 후보가 승리를 거뒀습니다. 아,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개혁신당 네. 이준석 후보 그렇게 나눠 가졌군요. 네. 자, 낙동강 벨트도 중요합니다. 사실 이제 뭐 출구조사 나오고 선거가 임박했을 때 낙동강 벨트 이 부분이 국민의힘 입장에서 많이 흔들린다 그래가지고 부산 경남이 그래서 네. 이게 선거 결과 아주 안 좋을 거라는 요인 중에 하나였거든요. 개표 결과는 어땠습니까? 실제로 이제 당시에 여론조사 결과에서는 민주당이 굉장히 많이 앞서는 결과 나왔고 양산 쪽에서도 이제 문재인 대통령 고향이죠. 거기 네네. 김두관 후보랑 김태호 후보가 붙은 양산 쪽에서도 민주당이 많이 우세하는 걸로 나왔는데요. 네. 이 지역 살펴보면 사실은 낙동강 벨트가 주목받게 된 게 상대적으로 보수당 지지세가 강한 부산 영남 지역인데도 민주당이 강세를 보여가지고 근데 또 그 지역이 낙동강에 붙어 있어서 낙동강 벨트라는 이름이 붙었는데 21대 총선 4년 전에는 당시 9개 지역구였는데 이 중에 5개를 민주당이 차지했습니다. 네. 하지만 2년 전 지방선거에서는 국민의힘이 모두 승리를 거뒀고요. 이제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지역인데 상대적으로 이번 총선에서는 국민의힘의 선전이 돋보였습니다. 네. 도지사 간 대결이 펼쳐진 경남 양산을에서는 3선 도전하는 민주당 김두관 후보와 이제 당의 요청으로 지역구를 옮긴 국민의힘 김태호 후보가 붙어가지고 김태호 후보가 승리했고요. 네네. 자, 얘기 일단 거기까지 듣고요. 지금 박지원 당선인 연결돼 있습니다. 자, 박지원 당선인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예. 목소리 좋으십니다. 예. 예. 당선 소감부터 말씀해 주세요. 우선 제 고향으로 돌아와서 네네. 제 고향 해남완도 진도 분들이 네. 열렬히 지지를 해 주셔가지고 당선의 영광을 가져서
지역 발전과 정권 교체 그리고 윤석열 정권 심판에 저의 모든 것을 던지겠다 하는 각오입니다. 네. 자, 우리 박 전 당선인께서는 이번에 전국 최다 득표율 92.35%, 비례 포함해서 최고령이십니다. 최고령이시라 그러면 기분 나쁘세요? 좋으세요? 아니 괜찮습니다. 아, 괜찮으세요? 저는 워낙 건강하시잖아요. 올드보이가 아니고 예, 스마트보이고 스마트보이요. 새순이기 때문에 네네. 씩씩합니다. 그리고 그 한참 때까지 계속 이제 금귀월내라 그래가지고 지역구에 금요일 날 돌아가서 월요일 날 서울에 오시는 그 체력을 지금도 유지하고 계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하루에 2시간씩 운동을 하니까 네네. 또 잘 먹고 잘 자고 네. 그래서 저는 이 호남 유권자들이 일반적으로 세 가지를 원하더라고요. 네네. 국회의원 얼굴 좀 보고 살자. 즉 소통하자는 거죠. 네. 두 번째는 지역 발전을 위해서 열악하기 때문에 국비 예산이나 국책 사업을 좀 가져와라.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압도적으로 당선을 시켜줬으면 중앙 정치에서 좀 모습을 보이자. 네. 이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저는 당장 이제 오늘 서울에 올라갑니다만은 금요일부터 금기원래를 시작하겠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체력은 이제 여전히 좋으십니다. 자, 그렇다면 22대 총선 결과에 대한 평가, 이번 총선 결과의 의미 뭐라고 보세요? 저는 해외 동포들의 투표율이 68%가 올라가서 해외 동포들마저 즉 국민이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엄청난 화를 냈구나 하는 걸 느꼈는데 사전 투표율, 이번 투표율을 보고 국민이 윤석열, 김건희 검찰 정권에 대한 분노를 표출했다. 네. 그렇지만 앞으로가 더 문제 아니겠어요? 네.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은 2년간을 이렇게 허송세월 했는데 이제 나머지 3년을 진짜 정치를 복원하고 물가, 민생 문제, 남북관계, 민주주의, 외교 이러한 것을 튼실하게 할 수 있도록 민주당이 다수당이기 때문에 발목만 잡지 말고 도울 건 돕자. 그리고 비판할 건 비판하자. 네. 이런 생각을 다집니다. 도울 건 돕자, 비판할 건 비판하자. 두 가지를 그렇죠. 병행하자. 그런 말씀이시네요. 예. 네. 그렇다면 좀 구체적으로 마지막으로 하나 질문 드릴게요. 22대 국회 개원하면 가장 먼저 이거는 해야겠다. 이건 추진해야겠다. 어떤 게 있습니까? 지금 이번에 정권 심판은 김건희 특검, 이태원 참사, 그리고 최상병 이러한 특검에 대해서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졌고 심판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이러한 문제는 특검으로 해결을 하고 무엇보다도 국민들이 가장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물가 민생 문제를 국회에서 특히 윤석열 대통령은 그 고집을 버리시고 협치를 위해서 이재명 대표와 매일이라도 만나서 이런 문제를 좀 논의를 해서 국민들이 사과 하나라도 배 하나라도 좀 안심하고 사 먹을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고요. 지금 남북관계나 외교 여러 가지 민주주의 문제에 대해서도 좀 윤석열 대통령이 폭넓게 생각을 하는 그런 대통령이 되시도록 우리 민주당이 이끌어가야 된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미국도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되느냐 트럼프 대통령이 되느냐 그런 운명이 있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국회가 의원 외교를 강화해서 미국 의회는 물론 일본, 중국, 러시아까지도 의회 차원에서의 외교를 강화해서 좀 우리 대한민국이 안전하고 우리 국민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또 인구 문제나 기후변화 문제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대비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지원 당선인이었습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정재우 기자하고 얘기 좀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많은 지역구가 있는 수도권, 경기, 인천 지역 여기는 어땠습니까? 아, 네. 그 반도체 벨트 포함해서 경기에만 60석이 있고요. 여기에 인천 14석을 더해서 경기 인천에만 총 74석의 지역구 의석이 있습니다. 21대 총선에선 민주당이 압승을 거뒀습니다. 경기도 59석 중에 51석을 차지했었고 당시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은 8석밖에 얻지 못했었는데요. 네. 인천에서도 당시에 13개 의석 중에 11개의 지역구에서 민주당이 승리했고요. 미래통합당은 1석밖에 얻지 못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도 2년 전 2022년 지방선거에서는 국민의힘이 또 우세를 보였었던 지역인데요. 이번 22대 총선에선 아까 말씀드린 반도체 벨트에서의 민주당 선전이 그대로 이어져서 민주당이 53석을 차지해서 21대 총선보다 나은 결과를 받았습니다. 국민의힘은 분당갑의 안철수 후보, 분당을의 김은혜 후보를 포함해 6석을 얻는 데 그쳤고 개혁신당이 1석을 차지했습니다. 인천에선 14곳 중에 12곳에서 민주당이 승리했고 국민의힘은 2곳에서만 이겼습니다. 네, 이번에 충청권 한번 살펴볼게요. 전통적인 캐스팅 보터라고도 불리는데 저는 눈에 가장 띄는 게 충북에서 8석 가운데 5석 민주당, 3석 국민의힘. 네. 이게 뭐라 그럴까요? 그 전국 판도를 역시 또 충북이 보여준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걸 포함해서 뭐 대전은 민주당이 유리한 것 같은데 여튼 전반적으로 한번 충청권 말씀해 주세요. 네. 충청권 대전 7석, 세종 2석, 충북 8석, 충남 11석까지 총 28석 지역구 의석 배정돼 있습니다. 21대 총선에서는 민주당세가 두드러졌습니다. 당시에 대전 7석, 세종 2석, 9석을 민주당이 다 싹쓸이 했었고요. 충북에서도 8석 중에 5석을 민주당이 가졌고 충남 11석 중에 절반이 넘는 6석을 민주당이 차지했는데 그래서 결국 이제 대전 충청권 28석 중에 20석을 민주당이 차지했는데 이 같은 흐름이 22대 총선에서도 이어졌습니다. 이제 결론적으로는 대전 세종 충청권 28석 중에 민주당이 21석을 차지했고 국민의힘은 6석, 새로운 미래가 김종민 후보가 세종갑에서 1석을 차지해서 민주당이 우세를 보였습니다. 네,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충북은 21대도 똑같이 5석 3석이었거든요. 민주당 5석, 국민의힘 3석이었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5석 3석을 받았습니다. 네. 자, 여당 강세 지역이죠. 영남권 개표 결과 뭐 대구 경북은 그렇다고 치고 부산 경남이 좀 관심이었어요, 이번에. 그죠? 네. 부산 경남이 아무래도 그 낙동강 벨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론조사에서 선전을 하면서 아무래도 국민의힘이 흔들리는 거 아니냐 하는 얘기가 많았는데 근데 결과는 상대적으로 여론조사와는 달리 국민의힘 강세가 두드러졌습니다. 이제 대구 경북에서는 아실 수 있듯이 국민의힘이 싹쓸이를 했고요. 부산에서도 18석 중에 민주당 전재수 의원이 승리한 부산 북갑 1석을 제외한 17석을 모두 국민의힘이 차지했습니다. 경남과 울산에서도 민주당 4석, 진보당 1석을 제외하고는 모두 국민의힘이 차지해서 결국에는 65석 중에 59석을 모두 국민의힘이 차지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광주, 전남, 전북 그리고 제주까지 여긴 예외가 없더라고요. 아, 네. 여기는 여기는 사실 이제 의석수 지금 잠깐 살펴보면 광주 8석, 제주 3석, 전북 전남이 각각 10석씩 해서 총 31석이 배분돼 있는데요. 여기는 이제 21대 총선에서는 그래도 1석을 무소속 이용호 당시 의원이 남원 쪽이었죠. 남원 임실 순창에서 이용호 의원이 당선돼서 이제 국민의힘 쪽으로 갔는데 그거 빼고는 나머지 전부 민주당이 당선됐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조금 더 아예 이용호 의원 무소속 당선도 없이 전부 31석 민주당이 모두 싹쓸이했습니다. 심지어 이제 광주, 전북 등 일부 지역은 12시 전에 당선이 확실한 걸로 보일 정도로 일방적인 우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KBS 보도본부 정재우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국민 여러분, 병원에 가실 때 불편과 혼란을 줄이기 위해 다음 3가지를 부탁드립니다. 첫째, 가벼운 증상은 가까운 동네 병원을 이용해 주십시오. 대학병원은 중증 환자를 위한 곳입니다. 둘째, 인터넷에서 우리 지역 좋은 병원 찾기 서비스를 검색해 주십시오. 환자 맞춤형 병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셋째, 응급실 진료받는 순서는 의사의 판단에 맡겨주십시오. 더 위급한 환자부터 진료하는 것이 응급실의 원칙입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서로 배려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KBS 라디오 기후위기 대응 캠페인 지구를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구 닦는 사람들 와이퍼스의 김희주 활동가라고 합니다. 저는 쓰레기산 다큐멘터리를 보며 일상 속 쓰레기 문제의 심각성을 깨달았는데요. 그 후에 제로웨이스트 생활을 시작하면서 환경에 관심 있는 분들과 함께 활동하고 싶어 와이퍼스에서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작년에 실시했던 국내 최초 다회용컵 급수대 같은 경우도 마라톤을 실제로 하시는 분이었는데 마라톤을 하시다가 그런 일회용컵 쓰레기 문제를 그런 심각성을 발견을 하시고 저희 와이퍼스에 제안을 해주셨어요. 함께 이런 일회용컵 쓰레기를 줄였으면 좋겠다 하고 제안을 해주셔서 그렇게 해서 이 일회용컵을 없애는 다회용컵 급수대 활동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활동 같은 경우에도 박원분들께서 일상 속 쓰레기 문제를 발견을 해주시면 그걸로 저희가 함께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캠페인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있는 형태입니다. 나 하나 바뀐다고 뭐가 달라질지 또 내 실천이 변화를 만들 수 있을지 회의감이 들곤 하는데요. 저희는 한 명의 완벽한 실천보다 노력하는 여럿의 힘을 믿습니다. 텀블러 사용 등 일상 속에서 할 수 있는 작은 실천부터 해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환경을 위한 첫 실천에 어려움을 느끼거나 환경활동을 하며 지치실 때 언제든 와이퍼스의 문을 두드려 낙원이 되어주세요. 감사합니다. 뜨거워지고 있는 지구. 지금 우리의 문제입니다. KBS 라디오 기후위기 대응 캠페인 지구를 지켜라 였습니다. KBS 58분 날씨. 지금 수도권과 강원도에는 약한 비가 오거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습니다. 북쪽을 지나는 비구름의 영향으로 오후까지 수도권과 강원도에 가끔 비가 내리겠고요. 전라도와 제주도는 대기가 불안정해서 오늘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5mm 정도로 많지 않겠지만 강원 영서 북부와 전남에는 돌풍이 불고 벼락이 치는 곳이 있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서울 12.4도, 부산과 광주 13.1도 등으로 어제 아침보다 조금 높은 곳이 많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강릉, 광주 20도, 대구 21도, 대전 22도 등으로 어제보다 1, 2도 정도 오를 전망입니다. 한편 지금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북 지역에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오늘 내리는 비의 양이 적어서 당분간 건조특보는 계속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고요. 바람까지 조금 강하게 불고 있어 산불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이 보통에서 좋음 단계를 보이며 대기질은 무난하겠습니다. 이번 주말은 제주도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이 대체로 맑겠고요. 일요일에 서울과 대구의 한낮 기온이 27도까지 오르며 잠시 초여름이 찾아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12.4도입니다. 송소진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전종철의 전격 시사. 4.10 총선 결과 오늘 전종철의 전격시사 2부와 3부에 걸쳐서 전문가 두 분과 깊이 있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김영준 배재대 석좌교수, 김만흠 전 국회 입법조사처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민주당과 그 비례정당 합해서 175, 국민의힘과 그 비례정당 합해서 109. 차이가 많이 나네요. 압승과 참패 이렇게 이제 보여지는데 이 결과의 의미 어떻게 부여하십니까? 집권당이 중간평가 성격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선거가 될 거라는 예측은 많이 했는데 네네. 이렇게 참패를 당한 거는 제 기억으로는요 처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96년도에도 당시에는 나름대로 집권당이 졌지만은 일당이 된 적도 있고요. 네네. 그리고 2000년도 그리고 더 나가서 한나라당이 그때 일당하고 김대중 정부 때는 그래도 뭐 차이가요. 한 18밖에 차이가 안 났었어요. 근데 이렇게 참패당했다는 거는 그만큼 민심이 얼마나 현 정부에 대해서 심판의 욕구가 강했는지를 다시 한번 보여주는 거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또 돌이켜보면은 야 대한민국의 유권자분들이 갖고 있는 그 나름대로의 핵심적인 건 뭐냐면 2년마다 심판을 하는구나. 그게 이제 2020년도에 압승을 했거든요. 당시에 더불어민주당이 180석으로 2022년도 정권 뺐거든요. 네. 2년 전에 윤석열 후보가 당선이 됐는데 정확하게 2년 후에 또 다시 심판을 하는 그러니까 심판의 주기가 굉장히 빨라지고 있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했는데요. 여하튼 간에 이거는 굉장히 여당으로서는 저 충격적인 대참패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나요? 이 심판은. 통상적으로 보면 이제 중간평가 성격이라는 거는요. 네. 대통령과 관련돼서 파트로 나누면 두 가지로 나눠져요. 하나는 성과에 대한 부분이 하나 있고요. 또 다른 부분은 대통령의 통치 스타일과 관련된 두 가지로 가지고 나눠지는데요. 성과는 특히 이제 경제 문제와 관련돼서 고물가를 포함해서 상당히 민생이 어렵다는 부분 하나가 저는 영향을 줬다고 보고요. 네. 더 큰 영향은 제가 볼 때는 대통령의 이제 국정 운영의 스타일, 태도 그거 보면은 굉장히 일방적이다. 또 나가서 소통이 미흡하다. 이런 것들이 이제 국민들이 바라봤을 때 야 이거 너무 일방적이 아니냐 이것에 대해서 제어를 하겠다고 하는 따져보면은 저는 이제 대통령의 통치 스타일과 관련된 게 70% 네. 정책 성과와 관련된 거 30% 정도를 비중을 두고 국민들이 심판한 게 아닌가라고 네. 저는 좀 분석해 봅니다. 네. 어떻게 보세요? 네, 저도 역시 이걸 압축적으로 얘기하면은 윤석열 대통령 리더십에 대한 심판 응징 네. 그리고 민주당의 횡재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전에 알다시피 서로가 시원치 않은 대선 때는 비호감이라는 표현을 썼었죠. 저는 불량 정치가 공생했던 시절이라고 보는데 그 양상 속에서 민주당이 압도적으로 이겼으니까요. 역사적으로 아마 야당이 이런 정도 압도적으로 이긴 경우가 많지 않았을 겁니다. 일당이 압도적으로 됐던 경우는 되게 여당들이었었죠. 4.19 직후에 233석에서 민주당이 172석 얻어가지고 74%를 차지한다든가 2008년 18대 총선 때 친박연대까지 포함해가지고 당시에 범여권이 200석이 넘기까지 했었는데요. 이렇게 야당이 이런 의석을 차지하기는 처음이었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이번에 국회 구성의 의미가 21대 후반기도 역시 민주당 진영이 180석 내를 차지하고 있었지만은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기 이전에 만들어진 국회 아니었습니까? 그 이후에 윤석열 정부가 등장했고요. 현재 윤석열 정부에서 맞대응하는 22대 국회에서 이렇게 압도적인 여소야대 국정 구도가 구성됐다는데 좀 의미를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서 여야 대표 얘기 한번 들어볼게요. 참고적으로 이재명 대표는 어제 그 개표가 상당히 진행된 다음에 한 얘기고요. 한동훈 위원장은 출구조사 직후에 아주 출구조사 안 좋게 나왔을 때 말한 겁니다. 한동훈, 이재명 두 분 말씀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심의 뜻을 따르기 위한 정치를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지만 출구조사 결과가 실망스럽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끝까지 국민의 선택을 지켜보면서 개표 결과를 지켜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계양을 지역 유권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에게 중요한 책무를 맡겨주신 점에 대해서도 감사드리지만 또 한편으로 제가 당대표로서 지역선거에 100% 집중하지 못하는 상황임에도 많은 분들께서 전국 지원을 좀 다녀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오히려 권고 말씀을 해주신 점에 대해서도 참으로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에 대한 우리 지역 유권자 여러분의 선택은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이기도 할 것이고 또 우리 더불어민주당과 저에 대한 또 다른 민생을 책임지라는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달라는 또 지역 발전을 이뤄내달라는 그런 책임을 부과하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에게 주어진 우리 유권자 여러분들의 요구대로 제가 이 나라 국정이 퇴행을 멈추고 다시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지역사회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계양으로 이사가고 싶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을 정도로 우리 계양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성원해 주신 우리 계양을 유권자 여러분께 깊이 참으로 깊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어서 최현일 당선인 좀 연결을 해보려고 그러는데요. 서울 영등포갑에선 민주당 최현일 후보가 민주당을 탈당한 김영주 국민의힘 의원을 누르고 당선이 됐습니다. 최현일 당선인님 축하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현일입니다. 네, 우선 당선 소감부터 짤막하게 좀 부탁드릴게요. 이번에 그 영등포 국민분들의 현명한 선택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국민을 이기는 권력이 없다는 것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국민 승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선거는 어떻게 보면 정권 심판의 큰 흐름에서 그러한 민심을 어떤 꺾을 수 없었고요. 결국 이제 정치를 빨리 복원하고 또 민주주의, 민생을 되살리라는 어떤 국민적 민의를 어떤 우리 정치권이 이제 잘 받들여서 이번 차기 국회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번 선거에서 좀 승부처라 그럴까요? 본인의 승리 요인은 이것이다. 뭐가 있을까요? 일단 이번 우리 영등포 갑이 이제 한강 벨트였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이제 전국적인 관심사였고 특히 이제 우리 지역에 오랫동안 이제 국회의원 하셨던 분이 탈당을 하시고 다른 당으로 갔습니다. 그거에 대한 전국적인 관심이 컸고요. 그거에 대해서 하는 민심이 상당히 요동을 쳤고 또 상당히 이제 당혹감과 또 급기야는 배신감까지 느꼈다라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표심이 아마 이번에 여실히 드러났고요. 무엇보다도 가장 아까 얘기했듯이 윤석열 정부 2년 동안의 중간평가, 특히 이제 요즘에 경제도 힘들고 물가도 막 오르고 일자리뿐만 여러 부분에서 민심이 상당히 들고 있었는데 이번 4월 10일 총선이 그런 민심이 이렇게 진짜 명확하게 선거 아니나 생각합니다. 네. 네. 지역구뿐만 아니라 전체 총선 결과에 대한 평가도 해주셨고요. 그렇다면 22대 이제 국회 개원하면 가장 이 일은 내가 먼저 해야겠다. 당선자께서 먼저 추진하실 일이 뭐 있는지 좀 설명해 주세요.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일단 제가 속해 있는 영등포구에 지역 현안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구청장 출신인데요. 좀 이게 집행되었던 사업들도 있고 약간 미진했던 것들도 있습니다. 그거를 국회 가서 법제도 측면이나 예산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야 할 것 같고요. 이제 중앙정치 차원에서는 무엇보다도 지금 현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에 대해서 민주당에게 이제 다수석을 준 이유는 결국은 견제라는 의미인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 가장 또 이제 문제가 이제 정치가 사라졌다고 생각합니다. 네. 여야 대표 간에 또 대통령과 야당 대표 간에 그 대화도 사라진 이런 국정 운영에 대해서는 향후 이제 22대 국회에서 이거 시정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결국 여야가 상생을 해야 인생도 살고 또 정치도 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짤막하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낙선한 경쟁 후보에게 짤막하게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뭐 함께 이제 선의 경쟁을 하셨던 분들이고요. 결국은 영등포 지역 발전 또 어떤 정치 발전을 위해서 함께 갈 거라 생각하고요. 항상 뭐 저는 그분들하고 소통하고 이렇게 함께 갈 생각이 있습니다. 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현일 서울 영등포갑 당선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저희는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어저께 이제 출구조사 딱 보셨어요? 나오는 순간에 놀라셨습니까? 어떠셨습니까? 조금 놀랐습니다. 저는 국민의힘이 패하고 민주당이 이길 걸로 보긴 했습니다만은 그렇게 압도적인 차이가 날 걸로 보진 않았습니다. 보시다시피 개표 좀 진행되면은 그 정도 격차는 아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중간쯤으로 지금 거의 끝나가는 상황이죠. 아마 놀랐던 정도는 조국 혁신당까지 포함한다면 야권이 3분의 1을 넘어설 수도 있다 이런 정도까지 나왔으니까요. 그런데 그 정도는 아니고 지금 180석을 약간 넘기는 정도가 되는 상황 같아서 그렇습니다. 그중에 또 하나는 막판에 조금 더 격차가 될 거다라는 것은 김준혁 후보를 비롯한 양문석 후보 등등의 이러한 문제가 제기되면서 그동안에 깜깜이 시간대에 조금은 국민의힘이 만회를 했을 거다.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얘기들이 나왔었는데 아마 내부적인 조사에서는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결과가 나왔지만은 논란이 됐던 두 사람에 대해서는 본인들의 당락뿐만이 아니라 당 전체에 영향을 미칠 거다 했는데 본인들이 당선이 됐어요. 이 문제를 두고 좀 어떻게 봐야 될지 뭐 한편으로는 경쟁은 상대적인 것이니까 상대였던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심판 의지가 강하게 반영된 것도 있겠지만은 다른 한편으로는 민주당 지지자들이 상당히 강하게 결집했다. 이번 선거에서만 결집한 것이 아니라 근래 정당 정치 현상에서 진영화가 강화되면서 거의 종교 집단 비슷하게 된 경향도 이번에 좀 볼 수 있었다. 그런 얘기를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선거와 관련돼서 이제 조사 등등 많이 이제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요. 지난 2020년도 총선 때 출구조사가 14곳에서 틀렸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여론조사와 달리 출구조사가 틀렸다는 것은 그만큼 아주 굉장히 박빙일 수도 있지만 이 조사 방법에서 분명히 어떤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걸 먼저 지적을 좀 하고 싶고요. 2016년도에서 총선에서 출구조사 17곳이 틀렸어요. 아마 제 기억으로는 이번에도 출구조사가 상당히 많이 틀린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는 이제 좀 정교함이 좀 있어야 되는데 2020년 총선 끝나고 나서 출구조사 내용 중에서 선생님께서는 무엇을 보고 찍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그 항목이 있었었는데요. 그때는 이제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것도 있었지만은 48%가 정당을 보고 찍었다고 얘기를 했고요. 26.6%만이 인물을 보고 찍었고 26.5%가 공약을 보고 찍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인물과 공약은 다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윤석열 정부의 심판과 파란색이냐 빨간색이냐는 걸 가지고서 투표를 하는 그런 형태로 나타났기 때문에 이게 아마도 문재인 정부 들어오면서 조금 전에 우리 김만우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한민국이 그냥 두동강이 난 거예요. 각이 찢어져서 완전히 진영으로 아주 쉽게 양극화가 됐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이제 투표가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고요. 향후에도 이 문제와 관련돼서 좀 어떻든 간에 정교하게 그 나름대로 깜깜이 선거 때에 어떠한 흐름이 있었느냐는 것도 좀 우리가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래야지 이제 앞으로 이제 선거 연구라든지 더 나가서 어떻게 선거에 대해서 각 정당들이 볼 때 무엇이 부족했고 더 이제 이번 집권당은 여러 가지 폐해 요인도 있지만은 가장 많은 부분은 이제 정권 심판한 것도 있지만 집권당으로서의 프리미엄을 갖고 있는 전략을 거의 못 폈다. 그러니까 집권당은 역시 정책과 관련돼서 승부를 걸어야 되는데 똑같이 심판론을 갖고 나서 이제 선거에 임했던 것들도 하나의 패착이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이번에 보면 이제 야당의 압승, 여당의 참패, 그리고 제3당의
약진, 그 조국혁신당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얘기하기 전에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얘기 짤막하게 들어보고 갈게요. 국민들께서는 이번 총선에서 윤석열 정권 심판이라는 뜻을 분명하게 밝히셨습니다. 지난 2년 동안 민생도 외교도 민주주의도 망가졌습니다.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의 퇴행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는 국민 여러분들이 바로 이번 총선 승리의 진정한 주인공입니다. 창당한 지 한 달 남짓한 조국혁신당에 뜨거운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민주주의가 살아야 민생 경제가 살아납니다. 국민이 주인임을 깨닫게 해야 국민의 삶을 챙깁니다. 저와 조국혁신당은 선거운동 과정에서 약속드렸던 것을 22대 국회에서 반드시 실천해 옮기겠습니다. 더 빠르게, 더 강하게, 더 선명하게 행동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요구합니다. 이번 총선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십시오. 그간 수많은 실정과 비리에 대해 국민들께 사과하십시오. 그리고 이를 바로잡을 대책을 국민들께 보고하십시오. 총선은 끝났지만 이제 조국혁신당이 만들 우리 정치의 변화는 이제 시작입니다. 창당 선언 이후 애국 시민 여러분들께 드린 약속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지금부터 하나씩 보여드리겠습니다. 개원 즉시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하겠습니다. 사회권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 이번에 당선된 조국혁신당 의원들과 함께 구체적인 정책과 법안을 꼼꼼히 준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조국 대표가 캐스팅 보트를 찐 요 국회 22대 국회 모습 어떤 모습이 될까요? 일단 먼저 우리가 좀 지적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모든 언론들은 조국 돌풍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조금 해석을 달리합니다. 지난 2020년 때 당시에 더불어시민당이 17석을 가져갔고요. 열린민주당이 5석을 가져갔습니다. 그럼 22석이고 정의당이 5석을 가져갔어요. 약간 27석이란 말이에요. 결국 뭐냐면 더불어시민민주연합이 큰 틀에서 보면은 패배한 것도 포함이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따져보면은 그렇게 큰 차이는 없어요. 비례정당 속에서는. 이게 어떻게 보면 윤석열 정부 심판도 있지만 이재명 대표 심판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불어민주연합에 대한 공천이 잘못된 것도 보여주는 거죠. 이게 어떻게 일방적으로 한쪽만 심판했다고 얘기해 볼 수가 있는 거고 보고요. 그리고 더 나가서 지금 얘기한 되게 흥분되어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조국 대표가 본인에 대한 반성은 안 하나요? 예를 들어 제일 먼저 한동훈 특검법을 얘기를 하는 그래 모든 거를 정치화시켜서 가려고 할 때 오는 분명하게 국민들은요. 이번에는 당연히 여당을 심판했지만 남은 기간 동안 이전에 심판받을 수 있는 거는 이 거대 야당이 얼만큼 잘안을 보고 심판하는 건데 정말 국민의 민생을 챙기는 것이 아니라 이 국회를 정치화시키는 거로 가겠다고 처음부터 선언을 한다고 한다면 제가 볼 때는 바로 국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직시할 것이고 더욱더 아주 반성하고 성찰하는 마음으로 국회에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조국혁신당 관련해서 지금 이제 굳이 돌풍으로까지 볼 수 있느냐 그런 해석도 가능한데 초기에 조국 지금 대표가 2월 8일 날 고등법원에서 2년을 확정받고 나서 했던 말이 바로 검찰 독재 타파해서 불쏘시개 역할을 하겠다라고 얘기하니까 민주당에서 별로 좋지 않은 반응이 나왔어요. 아시다시피 홍익표 원내대표는 그런 논의 한 적 없다라고 얘기했었고 정성호 의원은 민주당에 과연 도움이 될지 진지하게 생각해봐라. 이렇게까지 의원도 비슷한 얘기하고 그런 얘기 했었는데 저는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서로가 도움의 효과를 얻었다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아까 캐스팅 보트 관련해서는 직접적으로는 현재 민주당 단독으로 가반이 되기 때문에 캐스팅 보트 도움을 받을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다.
180석을 필요로 하는 정도는 필리버스터 했을 때 강제로 중간에 조기 종료시키는 정도만 필요하지 개헌 정도의 200석이 아니라면은 과반을 넘는 데는 민주당 단독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캐스팅 보트 지인은 아니다. 일단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이 대목에서 서울 중성동갑 전현희 당선인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전현희 당선인님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좀 주무셨어요? 네, 조금 거의 자지 못했습니다. 저희 전화에 깨셨군요. 네. 일단 당선 소감부터 짤막하게 부탁드립니다. 네, 저를 또 승리하게 해주신 우리 중성동갑 주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저에게 주신 그 여러 가지 말씀 또 무거운 책임감으로 앞으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상대방은 윤희숙 전 의원, 여당의 대표적 경제 전문가고 결코 만만한 분이 아닙니다. 선거 과정에서 가장 힘들었던 부분이 뭐가 있을까요? 일단 출발이 제가 굉장히 늦었고요. 제 앞에서 선거 운동을 하셨던 임종석 실장님께서 공천에 배제가 되면서 제가 전략 공천이 약 한 달여를 앞두고 공천이 됐는데 사실은 그 지역에서 조직이나 또 민주당 지지자들의 마음을 초기에는 얻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뒤늦게 왔음에도 불구하고 한 일주일 정도 그분들의 마음이 열리기를 기다리는 그런 과정이 사실은 초기에는 굉장히 막막했고 좀 힘들었었고요. 근데 다행히 이제 당원들과 지지자분들이 마음을 열고 조직의 캠프에 합류하셔서 이제 선거를 이제 원팀으로 치르게 돼서 결과적으로는 굉장히 감사하고 다행이지만 초기에는 그 부분이 상당히 힘들었던 지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결정적 승리 요인은 뭐였을까요? 아무래도 이번 전체적으로 그 대한민국을 관통했던 이 총선의 시대 정신은 정권 심판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선거운동을 하면서도 많은 분들이 저한테 꼭 이겨주세요. 꼭 승리해 주세요. 꼭 정권 심판해 주세요. 이런 말씀을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단지 저보고 이겨라 이런 수준이 아니라 마치 국민들이 자신들이 그 선수인 것처럼 함께 이 선거를 뛰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굉장히 이제 제일 중요한 요인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민주당의 지지자들 당원들이 많이 또 힘을 써줬고요. 특히 이 지역은 상대 후보도 좀 강력했지만 민주당과 또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실제로 거의 평균적으로 비슷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스윙보트 지역이라 사실은 쉽지 않은 선거였는데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만 더 질문 드릴게요. 22대 국회 개원하면 어떤 것부터 가장 먼저 하실 생각이세요? 제가 일단 그 선거 과정에서 주민들에게 공약으로 제시했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해야 되겠고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제 성동구의 교육 문제 그리고 또 아이 키우기 좋은 그런 성동을 만들겠다 이런 약속 그게 관련된 입법과 정책 열심히 할 생각이고요. 또 무엇보다 국민들께서 가장 저한테 요구하신 이 지금 잘못되어가고 있는 대한민국을 위기에서 구하라는 그래서 정권의 이 정책 기조를 좀 바꾸라는 그런 국민들의 명령에 대해서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전현희 당선인이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번엔 이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여러 지역구 계양을도 있었고 여러 지역구가 있었는데 이 지역구에서 이 승부는 가장 이번 22대 총선의 한 장면이다.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틀을 같이 낳고 보겠는데요. 그 비명 행사라는 논란 속에서 민주당 공천이 진행되는 가운데 또 하나 주목받았던 것이 이른바 대장동 변호사들이 새롭게 공천이 된 곳이었어요. 그런데 관련된 사람들을 변호했던
어떤 법조인 출신들이 민주당 소속으로 이번에 다 당선이 됐어요. 저는 이게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상대적으로 국민의힘에서는 중진들을 아마 당 인요한 혁신위에서 불출마 또는 험지 출마를 요구했단 말이죠. 네네. 중간 방식으로 나온 게 재배치 험지였었는데요. 그중에 제가 보니까 딱 한 사람 성공했습니다. 김태호 의원 한 사람만 양산을에서 성공했고 나머지는 결국은 불출마 형식의 험지 출마가 돼버린, 수도권에서는 박진 의원, 박성중 의원이 그랬었고 네. 조혜진 또 서병수 의원 등 보면은 김태호 의원만 좀 효과가 있었다, 이런 좀 말씀을 추가로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네. 실제로 이번 선거에서 가장 많이 나온 단어는 벨트라는 단어가 네네. 나왔을 거예요. 한강 벨트 포함해서 낙동강 벨트, 반도체 벨트 이렇게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 이제 김 교수님 말씀하신 것도 이제 연장선에서 말씀을 좀 드리면은 실은 낙동강 벨트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선거 결과가 좌지우지될 거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네. 지난 2020년도 총선에서는 부울경에서 7석을 치는 당시에 그 민주당이 가져갔는데 네. 낙동강 벨트를 사수한다라는 의미에서 이제 새 의원을 험지 재배치를 네.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김태호 의원 같은 경우는 모든 조사에서 이렇게 막판에는 다 지는 거로 나와 있었었어요. 그랬는데도 이제 마지막에 이제 뒷심을 발휘해서 이제 선거 승리를 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자기 입지를 강화시키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 것도 있고, 더 나아가서 선당 후사라고 하는 네. 그런 그 모습을 또 보여준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의미 있는 선거였지 않나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거고요. 근데 참 신기한 게 이 민주당이 이제 공격이 굉장히 거셌지만은 이준석 그리고 나경원 그리고 안철수 이 세 사람의 공동점은 윤석열 대통령실로부터 어마어마한 공격을 받아서 나름대로 굉장히 위기를 맞이했었던 정치인이었었는데 결국 이번 선거에서는 다 네. 당선되는 걸 보여줬던 것들, 그러니까 그만큼 윤석열 대통령의 그런 그 리더십에 대한 문제와 관련돼서 선거 결과가 직접적으로 연결된 게 아닌가라는 게 아닌가라는 네.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거고요. 더 나아가서 뭐 그래도 개혁신당의 이준석 대표가 사수 끝에 나름대로 성공한 부분들도 의미 있는 격전지 중에 하나가 아니었는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하나만 더 첨언드리자면요. 일반적으로 당연히 주목받았던 것이 계양을이었었지만은 조사했을 때에게 흐름이 나타났고요. 네. 하나 제가 말씀드린 하남에서 추미애 후보의 당선을 조금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보니까 역대 여성 최다선이 5선이었습니다. 네네. 5선이었는데 이번에 6선으로 새로운 기록을 세운 거죠. 5선이었을 때는 여러 명이 있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롯해서 박순천, 이경숙, 추미애 의원, 지난번에 보선을 했던 김영선 의원까지요. 그런데 이번에 6선이 돼가지고 사람들이 그래서 6선을 근거로 이제 22대 국회가 개원이 되면은 네. 유력한 국회의장 후보로 보고 그렇군요. 있는 이유도 그런 것 같습니다. 김영준 배재대 석좌 교수, 김한흠 전 국회 입법조사처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두 분과는 3부에서도 같이 합니다. 잠시 후 8시 반부터 일부 지역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워렌 버핏은 가치 투자, 필립 피셔는 성장주 투자, 피터 린치는 장기 투자, 그리고 성기영은 경제쇼. 방법은 달라도 목표는 하나, 여러분을 성공의 길로 안내합니다. 평일 오후 4시 5분 성기영의 경제쇼, 주말 오후 5시 5분 정보를 업그레이드한 성기영의 경제쇼 플러스, 일주일 내내 함께하십시오. 편지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KBS.
전종철의 전격 시사. 네, 3부에서도 김영준 배재대 석좌교수, 김만흠 전 국회 입법조사처장과 함께 총선 결과 분석 이어가겠습니다. 3부에서는 앞으로 그 전국 전망이 어떻게 될지, 그리고 주요 정치인들, 여야 대표를 포함해서요, 그들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를 주로 이제 다뤄볼게요. 자, 말씀드린 대로 이번 총선 성적표에 따라서 여야 대표 포함해 유력 정치인들의 운명, 향후 정치적 입지가 결정될 걸로 보이는데요. 우선 압승을 이끈 이재명 민주당 대표 좀 탄탄해졌죠? 당연히 강화됐죠. 그러나 선거에서 압승했다고 해서 사법적인 문제가 저절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이번 그 선거의 의미가 대의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절차가 선거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 방식에 대한 심판이 민심이었다는 걸 분명히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또 선거의 과정은 그동안의 한국 정치가 가지고 있던 문제점을 개선하는 계기가 되어야 되는데 이번에 개선하는 계기가 됐느냐. 저는 그 상태가 그대로 지금 악화된 상태로 돼 있기 때문에 과제로 남아있다, 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 관련해서는 이재명 대표 한 사람뿐만이 아니라 야당의 1, 2 세력 모두 대표가 조국 혁신당 이번에 12석에서 13석까지 지금 좀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는 조국 대표의 경우도 2심에서 2년 징역형을 받고 지금 대법원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후에 두 사람의 리더십 행보에서 사법적인 결론 문제를 빠뜨릴 수는 없다. 아다시피 일정하게 영향을 미치겠지만은 선출 중에서 당선됐다고 해서 사법적인 문제가 해소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후에 리더십 관련은 세력은 분명히 기세를 잡고 있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압박도 크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도 이전에 피의자를 내가 만날 수 있냐라고 피했었는데 두 번까지 민심을 통해서 국민의 대표로 확인이 됐기 때문에 이후에는 이재명 대표와의 면담을 회피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위상이 그만큼 더 강해졌다고 그랬죠. 보는데 네. 그래서 법원 입장에서도 뭐 법원에서 들으면 기분 나쁘겠지만 사법적 절차를 막 순탄하게 진행시키는데 좀 부담스러울 것 같기도 해요.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는데요.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그래도 법원도 독자적인 뭔가 힘을 발휘해 보려고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기세가 법원을 압박하는 쪽만으로는 가지 않을 거다, 그렇게 봅니다.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 사법의 정치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보루는 이제 법원이기 때문에 아마 이제 나름대로 굉장히 신중하지만은 절차에 따라서 진행될 거라고 좀 보고요. 다만 시기에 대한 문제는 조정이 가능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대법원 판결이 언제까지 내려질 것이냐라는, 어떤 경우는 뭐 굉장히 오래 끄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었기 때문에요. 그러면서 불구하고 절차에 따라서 저는 진행이 돼야 된다고 좀 보고요. 지금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이제 본인이 약속했었던 이재명의 민주당을 만드는 데는 완성을 시킨 것 같아요. 그런데 내면적으로 보면은 임종석 전 실장이 막판에 선거운동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8월 전당대회까지 보더라도 이제 아마 이재명 대표 체제가 더 공고화됐다라고 보지만, 선거법을 포함해 가지고 특히 저는 선거법 1심 판결이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좀 봐요.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1심 판결이 제가 볼 때는 곧 아마 나올 거라고 보는데요. 거기서 만약에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게 되면은 피선거권은 5년간 박탈당하고 민주당이 무려 뭐 470억 이상을 국회에다가 반납해야 되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그럴 경우는 상황이 변화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친문의 대반격이 시작될 수 있고, 지금은 뭐 조국 혁신당하고 민주당이 나름대로 범야권이라고 되어 있지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은 민주당에 실망했었던 친문 세력들이 조국 혁신당으로 지지를 옮긴 거라고 보는 게 저는 훨씬 정확하다고 봐요. 그게 한 80% 정도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조국 혁신당은 친문 세력을 중심으로 해서 재편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이쪽은 이제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가기 때문에 이 두 세력이 끊임없이 나름대로의 경쟁성을 가지고 갈 수밖에 없는데, 두 분 다 지금 다 사법 리스크에 걸려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은 아주 압도적으로 모든 것을 자기 주도로 갈 수 있는 부분들은 없을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총선 끝나면 의원들은 더 이상 다음 공천에 관심을 갖자고 자기대로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여건이 있기 때문에 아마 민주당 속에서의 여러 가지 변화의 과정도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라고 저는 봅니다. 지금 김한음 교수님께서는 대통령이 대화에 나서지 않을 수 없을 거다 하셨는데 그 부분은 그렇게 되리라고 보세요? 저는 뭐 그 전에도 수없이 얘기를 했어요. 정치의 문제와 수사의 문제는 별개다. 지금 우리 한국 정치에서는 항상 그 많이 쓰는 말이 여소야대라는 말을 쓰고 여소야대를 하면은 굉장히 국정이 불안정한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지만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은 8년 통치를 했는데 6년이 여소야대였었습니다. 디바이드 거버먼트였었는데요. 그런데 레이건 대통령은 취임 바로 직후하고 퇴임 직전하고 지지도 조사를 했는데 퇴임 직전이 더 높아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레이건 대통령은 자기 여소야대 기간 동안에 자기 재임 시간에 70%를 야당 의원 만났습니다. 끊임없이 야당 의원들을 만나고 상임위원장 만나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여소야대라도 이걸 풀 수 있는 방법은 대통령이 이제 협치 절벽에서 협치 복원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거를 제가 볼 때는 아마도 여당 내에서도 그걸 강력하게 요구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봐요. 여당 내에서 중진 의원들이 많이 이제 지금 그 당선됐잖아요. 나경원 의원 포함해서 안철수 그리고 김태호 의원 등등 이 정치 복원 없이는 국정을 끌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당연히 협치 절벽에서 협치 복원으로 가고 그건 결국은 대통령의 몫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그 야당과 협치뿐만이 아니라요. 윤석열 대통령의 리더십 스타일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과 변화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검찰 독재라는 용어 자체에 대해서는 그렇게 적절한 개념이라고 동의하지는 않지만은 대통령의 국정운영 방식, 리더십 방식이 검찰식이라는 느낌은 강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선거 막판에 아주 지금 득표에도 영향을 미쳤던 여러 가지들. 의대 증원 문제 밀어붙이는 문제라든가 피의자를 바로 대사로 보내는 문제라든가 대파 문제도 간단하게 뭐 응답은 하긴 했습니다만은 이런 문제가 제기됐으면 나서서 명확하게 국민들에게 이해를 시켜줘야 되는데 계속 갔단 말이죠. 이것이 여러 가지 악화시키고 있는데 과연 그런 방식으로 갈 수가 있을지 이게 그동안의 행정이라든가 검찰직 운영할 때는 본인의 신조대로 밀어붙이는 것이 리더십의 한 장점일 수가 있었지만은 지금 국민과의 뭔가 소통을 전제로 했던 심지어는 그러기 위해서 대통령의 집무실도 청와대에서 용산으로까지 옮겼는데 그 부분을 결정적으로 고치지 않으면은 시작부터 끝까지 자칫하면은 60% 내외의 부정적인 국민들의 평가를 받으면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야당과 협치 문제뿐만이 아니라 근본적인 국정운영 방식의 변화도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 방송을 통해서 특히 국정운영 책임을 지고 있는 대통령의 인식과 관련된 부분을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뭐 수없이 많은 부분에 대해 지적을 했었어요. 근데 세 가지 부분이 대통령의 인식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 그런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참패를 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지나치게 성공에 대한 신념이 강했었다. 그러니까 9개월 만에 대통령이 되다 보니까 자기가 모든 것을 끌고 가면 반드시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성공에 대한 신념이 너무 강했다라는 부분도 있었고요. 두 번째는 좀 외람된 얘기지만 정치를 너무 무시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치라는 거는 굉장히 나름대로 여러 가지를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는데 그러한 그 정치에 대한 부분들이 너무 고려를 못했던 부분들이 좀 있고 마지막 세 번째는 결국은 이재명 대표를 포함해서 저런 분들이 계시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선거에서 승리를 하기 위해서는 너무너무나 세심한 걸 가져가야 되는데 저는 올 1월서부터 계속해서 강조했던 거는 뭐였었냐면요. 이번에도 한번 보십시오. 이번 선거에서 가장 결정적인 키를 쥐는 거는 수도권이 아니라 충청권이라고 제가 수없이 얘기를 했었어요. 지난 충청권에 20대 8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보면은 21대 7인데 이 충청권이라는 것에서 아주 결정적 타격을 먹인 거는 뭐냐면 저는 진짜 깜짝 놀랐어요. R&D 예산을 4조 2천억을 깎는 걸 보고 아 이건 끝났구나. 왜냐하면 대전 같은 데는 지금 모든 과학단지가 다 모여 있는데 이런 것들이 얼마나 예를 들어서 선거에 대한 부분들 정치에 대한 부분들을 너무 쉽게 생각하고 있었던 부분들이 있어서 이제는 이제 그 부분이
이번 선거를 통해서 완전히 바뀌어야 된다는 거를 보여줬기 때문에 여기서 바꾸지 않으면은 계속해서 현 상태가 유지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대전환, 대변화를 같이 함께 가져가야 되는데 더불어서 자 보십시오. 지금은 검찰 독재 심판했다고 그랬었죠. 이제는 분명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국민들은 굉장히 무서운 국민들이기 때문에 180석 이상을 갖고 있는 범야권이 의회를 통해서 무조건 밀어붙이게 하지 않습니까? 의회 독재 반드시 심판합니다.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둬서 대통령도 반성을 해야 되지만 그동안 2년 동안 의회가 어떻게 운영됐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같이 함께 성찰을 해야지 이게 협치 리더십이 만들어지는 것이지 한 사람만 변하고 다른 사람은 계속해서 이거를 압박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입법 독주를 한다고 했을 때는 우리가 하는 그런 상황이 또 재현될 수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한동훈 위원장이요. 총선 과정에서 자신이 총선 이후에도 역할을 계속 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이제 기자들 질문을 받고 이제 했었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거취, 입지 어떻게 될까요? 지금 본인도 새로 결정할 겁니다. 그 이전에는 뭐 일회용이 본인이 비대위원장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후로도 정치를 계속할 거다. 네. 그런 관점에서 얘기했는데 정치의 방식으로서 본인이 이렇게 참패한 상태에서는 어떤 태도를 취하는 게 바람직할 것인가. 저렇게 조기 전당대회 방식에서 공식적으로 데뷔할 것인지 조금 더 성찰의 시간을 가질 것인지 이건 좀 두고 봐야 된다고 보고요. 다만 비대위원장으로서의 지금 이번 선거에 임하기까지 역할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하느냐 하는 거였었는데 아마 그 자체로서의 비대위원장 본인의 역할로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했었죠. 그러나 선거는 왜 이렇게 나왔느냐. 결국 핵심은 대통령의 국정운영 방식에 있었는데 대통령 국정운영 방식과 관련된 변화의 동력은 전혀 만들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거는 물론 윤석열 대통령 본인의 책임이 있지만 거기에 대한 직접적인 압박 이런 것은 피하고 오히려 2조 심판이라는 야당에 대한 공격으로 대처하려고 했었는데 야당에 대한 공격으로 해소되지가 않았다. 결국은 집권 여당은 야당에 대해서 공격을 하려면은 스스로 정말로 먼저 본인의 살을 도려내고 뼈를 공격하는 육참골단 수준까지 뭔가 해야 되는데 본인은 그대로 손을 안 대고 있고 정부 여당은 그런 걸 심판으로 갔기 때문에 아마 한동훈 리더십은 본인은 뭔가 새로운 활력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긴 했지만은 근본적인 원인이었던 국정의 변화를 같이 수반하지 않고 이번에 총선에서 승리하기 어려웠다. 그런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정권 심판론을 누르기는 힘들었다 말씀이신데 실제로 보면은 한동훈 위원장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제가 이번 총선 끝나면 어떤 결과가 나와도 내 인생이 꼬일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게 정확하게 맞는 얘기였었어요. 왜냐하면 이기게 되면은 현재 권력과 미래 권력은 충돌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꼬일 것이고 지게 되면은 나름대로 이제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그 리더로서의 그런 그 평가 부분들이 있는 분들을 보는데요. 보는 각도에서 달라질 수가 있지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작년 12월 26일 날 취임을 했어요. 100일 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도 신이라고 하지만은 그래도 오랜 기간 동안에 뭐 성남시장도 했고 경기도지사도 했고 뭐 당대표도 했고 이런 상황 속에서 정책 경력을 쌓는 거에 반해서 이제 100일 만에 많은 나름대로의 정치적인 학습을 저는 했다고 보고 있고요. 이게 이제 나름대로 미래지향적으로 좋은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왜 결국 우리가 실패를 했는지에 대한 부분들 이걸 모든 것을 전부 다 윤석열 대통령 때문에 졌다라고 얘기하는 경우에는 그는 제가 볼 때는 이제 정치인의 자세는 아닌 것 같고요. 그래도 워낙 비중이 크죠. 비중이 커서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는 뭐 얼마든지 이 상황에 대한 부분들을 뭐 제기할 수도 있고 자기의 공간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여건은 만들어질 수저는 있다고 좀 봅니다. 네. 오늘은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영준 배재대 석좌교수, 김만흠 전 국회 입법조사처장과 함께 총선 결과 분석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바른 시선. 전종철의 전격 시사.
사수 끝에 국회 입성하신 분 모셨습니다. 경기 화성을 역전극을 이뤄낸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입니다. 지금 헐레벌떡 오셨나 봐요. 후드티 차림이세요? 예, 저희 선거운동 복장이었고요. 아, 그렇군요. 예, 지금 동탄에서 넘어와서 또 바로 왔습니다. 네, 정말 축하드리고요. 당선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우선 제가 동탄에 출마를 결심한 지 한 달 반 남짓 됐는데요. 그 사이에 어제는 저를 믿어주시고 저를 동탄의 대표로 뽑아주신 우리 동탄 주민들께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제가 정치를 또 올바르게 또 그리고 아주 정직하게 올 수 있도록 항상 단련시켜 주시고 무엇보다 이끌어 주신 우리 상계동 주민들께도 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저는 이 은혜를 잊지 않고 정치하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당초 화성을에 처음 뛰어드실 때, 뛰어드실 때는 이제 좀 막연하니까 뛰어드신 다음에 조금 다니셨을 때 이 승리를 어느 정도 예측하셨습니까? 만약에 퍼센트로 따진다면 좀 막막하지 않으셨어요? 처음에는 저는 이제 사실 외견상의 모습만 보고 제 생각에는 제가 일할 것이 많다라고 생각해서 동탄으로 갔는데요. 다니면 다닐수록 어쩌면 평균 연령대가 저랑 아주 비슷한 도시이기 때문에 정말 생각하는 것이 비슷한 유권자가 많고 그리고 지향하는 바가 비슷한 유권자가 많다. 그래서 제가 뜻하는 바를 얘기했을 때 그게 이 주민들 사이에 쉽게 퍼지는 효과도 있고 해서 한 2주 전부터는 굉장한 확신을 느꼈습니다. 사실 동탄에서 출마하기 잘했다라는 생각했습니다. 네. 그런데 그 방송사 이제 출구조사가 나왔어요. 네. 그래서 이제 공영훈 민주당 후보가 당선이 유력할 것이다. 이거 봤을 때 이 가슴이 좀 답답했습니까? 어땠습니까? 저희는 이런 생각했습니다. 제가 지난 총선을 뛸 때, 노원에서 뛸 때 출구조사가 3% 차이로 나왔었는데 제가 실제로 나중에는 한 7, 8% 차이로 졌거든요. 그러니까 그 출구조사라는 것이 사전투표제가 생긴 뒤로 상당한 오차를 가지고 있다는 거는 저희는 알고 있었고요. 저희가 저도 이제 선거 3번 치르고 4번째 치르는 거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의 반응도를 봤을 때 승리를 확신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개표 방송할 때도 보면 저희가 기대 섞인 눈치로 저희가 이제 계속 지켜봤거든요. 네. 저는 이번 선거는 제가 복귀해봐도 정치에 처음 도전하는 젊은 사람들이 있다면은 한번 참고해봐도 좋을 만한 그런 아주 창의적이면서도 또 효과적인 캠페인을 했다. 그런 생각을 하고요. 정말 힘들었습니다. 힘들었지만은 그 과정 속에서 동탄 주민들의 어떤 호응과 그리고 또 응원 덕분에 힘들었지만 즐겁게 할 수 있었습니다. 이틀 전에 바로 이 자리에 나온 그 정치 분석가가 방송 온에어 들어가기 전에 저보고 화성을이 지금 심상치 않다는 얘기를 저보고 하면서 거기가 모르겠다고 그 얘기를 했던 제 기억이 납니다. 자, 승리 요인은 뭐라고 보세요? 저는 사실 제가 남의 선거도 도와보고 제 선거도 치르고 하면서 제 나름의 선거 캠페인에 대한 생각들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할 수 있는 거 다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표현을 썼어요. 영화 이미테이션 게임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예전에 독일군의 이니그마 암호를 깨기 위한 영국의 노력을 이제 보여준 거. 앨런 튜링이라는 수학자가 나오는데 나중에 거기 뭐 화려한 기술보다 나중에 독일어로 하일 히틀러라는 2개의 단어만 알면은 암호를 푸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게 나와서 참 어떤 어려운 문제를 푸는 거는 아주 간단한 개념 부를 수 있다는 건데 저도 이번에 선거에서 제가 기교도 많이 부리고 있지만은 결국엔 진정성 3글자로 귀결되는구나. 저는 진짜 절박함으로 그리고 정말 이 정치에 있어가지고 젊은 사람들이 정치할 공간을 만들려면은 제가 그래도 그중에 대표격 인물로서 이번에 돌파해야 된다는 그런 진정성으로 선거에 임했고 그래서 결과가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자, 지역구 하나 승리 훨씬 이상이다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사람들이 특별히 개혁신당에서 그렇게 많이 의미 부여하실 거예요. 유권자가 표심 통해 보여준 메시지 뭐라고 보십니까? 저는 우선 제가 동탄에서 당선된 것은 원래 지난 선거에서 민주당이 65%로 당선됐던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 보수 성향의 정치인이고 이런 거 관계없이 대한민국의 젊은 세대들은 정말 지금의 정치에 대해 가지고 상당한 문제의식을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4년 만에 또 표심이 이렇게 바뀐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요. 저는 이번에 비록 민주당이 좀 다수의 의석을 획득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저는 민주당도 대안 세력이 되려면은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자, 그리고
이번 선거 과정에서 막 여러 가지 일이 많았어요. 탈당, 신당, 창당, 뭐 새로운 미래와 뭐 합당시도 결렬. 가장 힘들었던 순간이 언제였습니까? 우선 국민의힘을 탈당하는 결정을 할 때 제일 마음이 아프죠. 네. 왜냐하면 제가 꿈꿨던 저의 정치라는 것은 아무리 어렵더라도 노력해가지고 제 고향 상계동에서 보수 정당 후보로서는 굉장히 어려운 돌파를 해내가지고 진정성 있는 정치를 하고 싶었던 것인데 당에서 내쫓기듯이 나오고 그리고 지역구도 제가 노원병을 떠나가지고 화성으로 옮기고 제 입장에서는 둘 다 마음이 찢어지는 부분이었죠. 근데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한편으로는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께서도 그런 서사를 겪으셨고 하지만 결국에는 어느 순간에는 나 홀로 고독하게 이겨내릴 지점이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개혁신당을 하면서 정말 훌륭한 동지들을 많이 만났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과 함께라면은 아무리 소수를 할지라도 저희가 대한민국의 근본적인 정치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무박 유세 부모님까지 나서서 이제 막판 총력전 펼쳐주셨어요. 네. 힘이 됐습니까? 저는 저희 부모님과 가족들이 웬만하면 제 정치 행보하는데 못 오시게 합니다. 네. 왜냐하면은 가족을 노출시키고 하는 게 굉장히 부담이고 하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번에는 저희 캠프 관계자들이 부모님에게 저 모르게 진짜 요청을 했더라고요. 저도 깜짝 놀랐는데 저희 어머니도 저한테 표현을 안 하세요. 얼마나 힘드신지. 근데 사실 제가 더 힘들할까 봐 표현 안 하시는 거죠. 그게 아마 부모의 마음인가 봅니다. 근데 이번에 저도 보면서 그 어머니 유세하시는 걸 보면서 꼭 이겨야겠다는 다짐으로 그래서 48시간 동안 뛰어다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식으로서 좀 울컥하셨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 자 이제 입성하게 되시면 차별성 있게 견제하겠다 이런 말씀하셨죠? 예, 맞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사실 지난 21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170석에 180석에 가까운 의석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사실 윤석열 정부에 대한 효율적이고 아니면 적확한 지적을 하는데 실패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기억나는 것이 뭐 오히려 한동훈 장관이나 한덕수 총리님께서 대정부 질문하는 그 야당 의원들을 맞받아치면서 오히려 떴던 적이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사실 민주당에서는 계속 강성 지지층의 비호를 받는 목소리 큰 정치인들이 그런 역할을 하다 보니까 능력 관계없이 네. 오히려 정부 견제라는 원래 목표보다는 자기 지지층한테 그냥 환호받기를 원해서 의정활동하는 것 같아요. 근데 야당 의원의 본분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국정의 잘못된 부분을 짚어내는 거거든요. 예. 개혁신당의 저희 의원들은 앞으로 그런 부분 집중해가지고 굳이 정쟁을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다. 하지만 정부가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큰 목소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아주 논리적이고 적확한 지적들을 해내는 게 중요하거든요. 네. 이주영 그 비례대표 1번 후보, 천하람 2번 후보 저까지 해가지고 저희는 그런 면에 있어가지고는 주목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라 이렇게 봅니다. 지금 2번까지 됩니까? 지금 KBS는 다소 신중해서 아직까지 안 띄운 것 같은데 다른 방송사들은 천하람 후보까지 당선자가 띄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그렇게 이제 차별성 있게 견제한다고 하셨는데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준석 대표가 당선되면은 한 식구가 될 수밖에 없을 거다. 사안에 따라서 그럴 수도 있는 겁니까? 이게 이 말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홍준표 대표님이야 저를 워낙 아껴주시기 때문에 제가 항상 조언은 감사하게 듣고 있고 네. 우선 근데 개혁신당은 선명한 야당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적하는 부분을 선명하게 지적하는 것이 먼저고요. 개혁신당은 어느 정도 조정자 역할도 해야 됩니다. 저희 비례대표 1번이 기픽과인 소아과를 마지막까지 지키던 의사라는 것이 의미하는 바는 사실 정부가 최근에 막무가내로 진행했던 좀 과제들이 있거든요. 네네. 그런 것들을 정말 저희만의 의견을 조율해내는 것도 중요하다. 그래서 조율의 역할, 견제의 역할 다 해내겠습니다. 네. 자, 오늘 일정 어떻게 되세요? 좀 부족한 잠을 보충하려고 합니다. 아, 그래요?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또 3시에 저희가 해단식이 있거든요. 방송 끝나면 가서 맥주 한잔 하셔야겠네요. 4시간만 자고 저녁에 혹시라도 그런 지인들과 맥주할 기회가 있으면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맥주 맛은 아주 좋겠는데요. 아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감사 인사 드려야 될 유권자들이 화성의 유권자들 그리고 또 상계동의 유권자들입니다. 그래서 네. 아마 한 주 정도는 고마운 분들 찾아뵙고 연락드리는데 좀 매진하고 싶습니다. 자, 어떤 정치인이 되고 싶으십니까? 어떤 수식어가 붙었으면 좋겠어요? 국회의원 이준석 앞에. 이번에 제가 느꼈던 진정성이 제일 큰 것이고요. 저는 나중에 정말 진정성 있게 정치했던 국회의원으로 기억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영광을 누리려면 사실 거대 정당의 당대표도 해봤고요. 여러 가지 영광 누렸는데 제 개인적인 영광보다는 정말 민생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때로는 국민을 대변하는 시원한 이야기도 많이 하고 싶고요. 네. 그리고 국익이라는 것이 참 이제 모호해지고 있는데 저도 미국에서 유학하면서 기라성 같은 제 친구들과 항상 경쟁하면서 언젠가는 나라를 위해 가지고 내가 한 멋진 일 해보고 싶다는 생각했거든요. 네. 저는 의원으로서도 또 그런 부분을 하고 싶은 욕심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뭐 법안일 수도 있는데 개원하면 가장 뭘 추진하고 싶다. 어떤 게 있을까요? 동탄에서 제가 공약했던 것이 교육에 대한 굉장히 많은 아이디어들이 있습니다. 네. 특히 교육에 있어가지고 지금 한번 뒤처진 아이들이 공교육의 틀 안에서는 다시 제도권 교육을 따라잡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네네. 그래서 사교육이 활성화되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 개혁신당의 공약 중에 수학 국가 교육 책임제라는 게 있거든요. 네네. 그런 것들을 실현하는 그런 국회의원이 되고 싶습니다. 자, 시간이 한 40초 남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국민의 대표로서 윤석열 대통령 국민의힘 여당에게 하고 싶으신 말씀 짤막하게 한 줄만 해주세요. 사실 대통령께서 대통령이 되실 때 많은 사람들의 조력이 있었습니다. 대통령께서도 완벽한 사람이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은 그런 조력까지 받아가지고 성공적으로 대통령직을 수행하실 거라 기대했는데 대통령께서는 당선되시고 나가지고 모든 게 혼자의 공인 거라고 착각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지금 많은 사람을 내치시고 외로우신 것 같습니다. 이번 선거 결과를 통해서 한번 돌아보시고 최대한 많은 사람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정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준석 경기 화성을 당선인이었습니다. 4월 11일 전적절의 전격시사 여기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